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영상, 2021 올해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인가에는 제가 올해의 뭐뭐 해가지고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Back to Basic 혹은 Back to Simple?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 책들, 그런 책들을 어떤 구분 없이, 장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출간된 책들이 아니라 제가 올해 읽은 책들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읽었던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다들 영상에서 리뷰를 한 번씩 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자세한 감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리뷰 영상 링크를 다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안드리 스나이어 마그나손 작가의 시간과 물에 대하여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북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같은 것들에 대한 논픽션인데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의 지평을 확 넓혀준 그런 책입니다. 저자가 환경운동가이면서 또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중세연구소에서 아이슬란드 구비문학을 채록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이고 해빙과 해수면 상승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도 많이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한 가족의 역사, 인류의 문화와 아이슬란드의 신화 등 인문학적인 내용도 정말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기후변화라는 것을 아주 과학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거를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인지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생태계가 망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까지 흘러가면 우리가 생물학적인 멸종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죽음까지 맞이하겠구나. 우리가 쌓아온 이 풍성한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쌓아갈 역사의 가능성마저 모두 사라지는 거겠구나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 책은 올해의 책으로 제가 뽑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기후변화와 또 환경 관련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로 좀 고르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고, 더불어서 빙하에 대한 묘사도 정말 생생하게 되어 있어서 차갑고 시린 공기마저도 이 책에서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올해의 책으로 고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진 리스 작가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이고요. 출판사는 펭귄 클래식 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인데요. 제인 에어에 나오는 버사 메이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녀가 로체스터와 결혼을 하기 전,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후의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앙투아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식민지인 서인도 제도,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올이기 때문에 그곳의 원주민과 영국 본토 사람들로부터 이중의 차별을 받던 인물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영국에서 온 로체스터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짤막한 설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느껴지는 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전을 다시 쓰는 일, 혹은 다시 읽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어떤 부당한 시선들, 혹은 등한시되었던 인물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 같은 거를 파헤치고 또 재조명하고,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 흥미롭게 이루어진 책이고, 입체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볼 때 자주 쓰는데, 그 입체적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책을 좀 엮어서 읽어보고 싶어서 그 제인 에어랑 이 책을 연달아서 좀 같이 읽었는데, 그 독서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의미 있는 경험 중에 하나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 정도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에요. 정말 이 표지에 그려진 이미지가 이 책 안에서 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추천하고 또 추천하는 그런 책.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실비 제르맹 작가의 호박색 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제가 채널에서 그간 실비 제르맹 작가님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요즘 작가님의 성함을 언급하지 않은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고, 이 책은 올해 출간이 된 책이라서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이 책도 이 책 한 권만 소개할 게 아니라 작년에 출간됐던 밤의 책을 함께 소개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두 권이 이어져 있는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출간됐던 밤의 책이 작가님의 데뷔작이고 올해 출간된 이 호박색 밤이 후편입니다. 이 책들은 페니엘 가문의 다사다난한 역사를 담고 있어요. 작년에 출간됐던 그 밤의 책은 보불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그리고 이 호박색 밤은 그 이후에 프랑스 68혁명까지 정말 긴 세월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빅토르 플랑드랭이라는 남자와 그의 손자인 샤를 빅토르 페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광풍과도 같은 프랑스의 근현대사,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사건들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남긴 상처와 상실, 그리고 분노 등이 이야기의 주된 모티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환상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전개가 되는데요. 문체가 간결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수식어가 많고 긴 편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아주 거대한 무언가를 담고 있고 광기가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도가 아주 빠르게 넘어가는 책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분히 앉아서 이 책을 찬찬히 음미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새롭고 또 압도적이거든요. 특히 환상적인 설정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묘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역사와 전쟁을 바탕으로 한 이제 여러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 환상, 이 두 가지 영역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책을 읽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자 작가님이고, 그리고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작품을 영업하는 영상을 올 봄인가? 그때 되게 정성스럽게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거기서 좀 정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들을 골라 읽으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선택지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 최애 작가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의 책으로 꼽지 않으면 아쉬울 책. 이 수많은 포스트잇들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단편 소설을 모은 소설집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현석 작가의 다른 세계에서도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제가 올해 꽤 많은 소설집, 작품집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한 해가 끝난 지금 딱 올해의 소설집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이현석 작가님의 첫 소설집이고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던 다른 세계에서도를 포함해서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에서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병원이나 의료 전문가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질병, 이런 의학적인 요소가 소설에 많이 담겨 있다라는 점이에요. 책 소개를 보면 작가님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나 사유가 담긴 결과이기도 할 것이고 동시에 이런 의료나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갈등을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임신 중지에 관한 논의나 산업재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등등 다양한 소재와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실질적인 법과 제도에 너무나 밀접한 연관을 지닌 주제들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또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런 올해의 책이나 혹은 가장 좋아하는 소설집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단편이 실린 소설집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여러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인상을 남긴 소설집을 고를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저는 은근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집은 사실 올해의 책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혹은 올해의 소설집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거의 고민 없이 딱 떠올랐던 책이고 너무나 기다렸던 작가님의 소설집이고 예상대로 진짜 좋았던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일말의 고민 없이 고른 책, 이번 영상에서는 뭐 이런 구분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아마 올해의 장편 소설이 될 것 같은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강화길 작가의 데브로텔의 유령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고딕소설에 대한 저의 흥미와 관심과 애정과 매력도를 끝까지 올려준 책인데요. 간단한 설정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책의 주인공은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저주하고 또 자꾸 끌어내리려는 어떤 목소리에 시달리는 인물이고 그로 인해서 소설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데블 호텔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고 데블 호텔에 관한 이야기는 이 액자 안에 담긴 그런 구조인 거죠. 1950년대 인천을 배경으로 데블 호텔을 운영하는 고현주와 그 밑에서 일하는 지영현 그리고 어느 날 이곳에 찾아온 한 백인 여성과 데블 호텔 밑에 있는 중식당에서 일하는 레이한을 중심으로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호텔 혹은 저주받은 호텔이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는 그런 일들인데 과연 21세기의 주인공인 소설가의 이야기와 이 데블 호텔의 과거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블 호텔은 과거에 실제로 인천에 있었던 호텔이에요. 이 과거에 실존했던 데블 호텔, 특히 우리나라의 인천을 배경으로 고딕 호러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강렬한 인상이 느껴지는 책이고 혼란했던 한국의 근현대사,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원한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점에서 또 마음에 남는 것이 정말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그게 탁 터지는 극적인 순간이라든지 오싹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소설 끝까지 궁금증을 끌고 가는 구성,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정말 가득 채우고 차고 넘쳐서 올해의 장편소설, 올해의 한국소설, 그리고 올해의 출간 소식, 여러 타이틀을 붙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만의 비밀이지만 이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 강하길 작가님께서 직접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의 성덕 모먼트라고 또 하나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의 리뷰 영상도 정말 열심히 찍고 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영업을 해놨으니까 리뷰 영상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도 정말 멋있죠? 그래서 또 다음 책을 살펴보자면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고전입니다. 메리 셸리 작가의 프랑켄슈타인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제가 할로윈 시즌 때 드라큘라랑 같이 읽었던 책이죠. 그래서 그 리딩 모먼츠도 남겨놨었고 리뷰 영상도 또 만들어놨었는데 이 책은 문학사의 전설로 남은 괴물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월턴이라는 이름의 제3자의 인물에게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제 주된 형식인 그런 책이고요. 과학을 공부하던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인간의 신체 부분을 조합해서 어떤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기에 이르러요. 근데 그걸 다 만들고 보니까 그 존재가 너무나 흉측하고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해서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존재를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이 괴물과 프랑켄슈타인의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메리 셸리가 그 어린 나이에 집필을 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작품 자체에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고 메리 셸리의 삶과 엮어서 생각해보면 풍부한 감상이 더욱 가능한 그런 책이에요.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창조물 사이의 관계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와 엮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의 자아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이 책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을 찾아보고 또 그런 연구를 찾아보는 것이 더 좋았던 그런 책이자 독서 경험입니다. 참고로 소설 초반에는 진도가 좀 더디게 나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월턴이 북극을 떠도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기까지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는 조금 진도가 더디게 나간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개가 폭풍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읽어보실 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초반 부분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감상에 바탕한 거고요.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너무나 풍부한 그런 독서가 가능한 그런 책.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이거는 종이책이라기보다는 오디오북을 추천하는 건데 바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민음삽 한 본의 이 책을 곽윤상 성우님께서 낭독하신 오디오북입니다. 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대여를 해서 들었고 이 오디오북은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요즘 책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2021년은 오디오북을 새로 발견한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특히 하반기에 여러 오디오북들을 제가 좀 사서 들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역시 죄와 벌 오디오북인 것 같습니다. 성우님의 목소리 톤이 죄와 벌의 그 인간의 선악과 윤리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사유하는 진지하고 무거운 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발음은 뭐 당연하고 낭독을 하는 방식, 각 인물마다 달라지는 목소리와 연기까지 단 한순간도 어색한 부분 없이 제가 정말 잘 몰입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죄와벌을 읽을 계획도 심지어 읽을 마음조차도 저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그랬던 저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오디오북이었고 이제는 내가 이 오디오북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죄와벌이라는 책 자체를 좋아하게 된 건지 헷갈림이 들 정도로 이제 좋은 의미에서 헷갈린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저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죄와벌 오디오북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오디오북 청취 경험은 죄와벌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부디 곽윤상 성우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고전들을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그 오디오북을 들었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다들 가서 샘플이라도 제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량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저도 죄와벌 약간 너무 두꺼운데 너무 긴데 인물도 이름도 어려운데 했었는데 완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이 책들이 저의 2021 올해의 책들이고요.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사실은 예상대로 소설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저는 제가 읽은 것들에 대해 후회가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또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올해 좋은 책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뿌듯하고 또 기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고 잘 읽은 작품들이 또 너무나 많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리뷰를 했던 책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정말 좋게 읽어서 소개를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책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소개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애정으로 또 들고 온 거고 이 책들에 대한 저의 사랑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2021년에 유튜브 활동은 마무리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 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적어도 유튜브 활동에 있어서는 크게 후회되는 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저런 영상 혹은 이런저런 책들 더 많이 만들지 못하고 읽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또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뿌듯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여정에 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좋은 책들과 함께 최대한 자주 찾아뵐 예정이니까 2022년에도 이 채널에 자주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이라는 말이 아직도 입에 익지가 않는데 2022년 우리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을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내년에 다시 만나요. 빠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